이제 앞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저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할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능력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클로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제 저 경영학 교실에서 석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영상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기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가, 이제 그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뇌 영상을 하다가 왜 AI 쪽으로 왔냐, 이제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 경희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의 연구는 이렇게 한의학, 그리고 뇌신경과학, 그리고 이제 제가 사이코소마틱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심신의학 디파트먼트에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바디 인터랙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우리 마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맨날 뇌만 보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경희대에 와서 다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뇌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뇌가 일하는 방식이 되게 많은 전신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전신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어떤 발표랑 과제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과제가 계속 다 떨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이 슬라이드를 잘 안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브레인 시그널에만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우리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신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AI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 또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에서 사람이 어떤 가설을 세우지 않고도 데이터에서 패턴을 끌어낸다든지, 저보다 너무 똑똑한 그런 AI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한의학적인 그런 우리가 그 진료할 때에 받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피지오 데이터로 숫자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한의사가 개개인이 사실은 휴먼 인텔리전스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진료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AI 건강관리 시스템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패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변증 진단, 변증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사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얻어낼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열이나 허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 한의사들이 한이라고 불렀던 그 패턴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브레인 시그널을 이용한 이제 뉴로 이미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뇌 영상, 뇌 신호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 연구 방법과,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경혈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경락의 기원이 맥을 짚어서 경락의 기원이 생겼다라는 내용을 교수가 돼서 알게 된 거예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몰랐다 해가지고 맥을 막 이렇게 보는 한의원들을 몇 군데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 맥이라는 것이 이제 한의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데이터를 얻었던, 그래서 패턴을 확진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맥파를 로우 데이터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도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있으니까 맥파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맥파 연구 한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이 뭐냐, 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좀 덜 건강한 사람, 우리가 뭐 밑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데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환자들도 사실 우리가 뭐 아토피 환자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이 두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환자들도 사실은 너무나 다른 패턴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다든지 새로운 치료, 이 사람은 지금 피부 긁는 거, 가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정신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피부가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접근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것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한약이 좋을까 뿐만이 아니라
침이 좋을까? 한약이 좋을까? 혹은 뭐 도침이 좋을까? 내가 피부에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의 뭐 목이랑 허리를 도침으로 막 이렇게 풀어줬을 때 피부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에게 좀 맞춤형으로 치료 그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구를 보여드리게 될 건데요. 이제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증 연구를 한동안 좀 했어가지고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 지금 얼마 아파? 그랬을 때 사실 나 별로 안 아픈데도 치료를 뭐 수가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너무너무 아파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체 신호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딱 수치로 나와서 얼만큼 아픈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바이오 마커라고 부릅니다. 생체의 어떤 신호나 시그널, 어떤 뭐 분자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커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이오마커 같은 것은 이제 통증 연구에서 이 사람 그 여러 가지 신호를 이용하고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다 합쳐서 어디가 얼마나 어떤 양상의 통증을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가 있고 그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던 그런 뇌 활성 신호뿐만이 아니라 그거 이외에 많은 신호들, 이런 생체 신호들을 이용을 했을 때 바이오마커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를 제가 간단히 보고를 했었군요. 이제 그 연구 중에 하나로 그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연구를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한의원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올 텐데요. 배가 아픈 거죠. 비세럴 페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장 통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위 내시경을 아무리 해봤자 나오는 게 없는 그런 환자들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 건지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제 장의 문제가 사실 브레인에서의 어떤 그 트리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브레인것 엑시스 연구 한동안 좀 핫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핫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옛날에 박사학위 때 했던 연구 그냥 간단히 좀 AI랑 상관없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이 고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좀 아프게 느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고지방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소화제를 준다든지 진통제를 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좀 마인드 바디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고지방 음식을 먹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거 저지방 음식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믿었을 때 그래도 똑같이 배가 아플 것인가. 이제 그런 연구를 한 거고요. 이제 요거트로 이 사람들을 고지방 음식도 주고 저지방 음식도 주고 근데 어떨 때는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2x2 디자인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건 AI랑 관련된 건 아니라 간단히 결과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결과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고지방 요거트를 먹냐 저지방 요거트를 먹냐는 요런 증상들 배가 아픈 거 빵빵한 거 쓰린 거 이런 증상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오히려 내가 이거 고지방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그 라벨 이펙트, 레이블의 이펙트가 이 사람들의 증상을 이렇게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문제가 사실은 진짜로 브레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한 연구인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브레인 데이터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까지 좀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펑셔널 디스펩시아 환자들한테 브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해봤던 거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좀 맥파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맥파에서는 이제 좀 더 변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연구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와도 사실은 우리가 커피를 먹는 거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시험 기간인 거 여자분들 뭐 생리할 때 이렇게 맥파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맥파 신호를 측정을 하고 AI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걸 찾아내기 어렵다면 이제 좀 약간 절망을 할 뻔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이상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전처리 과정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좀 한 다음에 데이터들이 이 파형이기 때문에 맥파가 이렇게 심장 뛰듯이 펄떡펄떡 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포인트마다의 서로의 거리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00번의 펄스가 뛴다라고 하면 그 100번이 계속 똑같은 속도나 똑같은 모양으로 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턴스를 저희가 이제 포인트마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디스턴스의 그 베리언스 값을 저희가 좀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DTW 디스턴스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연구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사람들마다 맥파의 그 디스턴스 값의 패턴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였고,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 분석으로 군을 좀 나눠봐라. 내가 너한테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데이터 네 마음대로 한번 군을 나눠봐라 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파는 이제 왼쪽 손에서 5개 채널, 오른쪽 손에서 5개 채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요. 한의사가 그 사람의 또 맥을 짚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허한 것 같아, 실한 것 같아, 아니면 한열도 굳이 건강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어떤 것 같아? 맥이 유력한 것 같아, 무력한 것 같아? 부한 것 같아, 침한 것 같아? 이런 걸 한의사들이 라벨링을 하게 했고, 그 라벨링의 결과와 아까 이 데이터가 자기 스스로 클러스터링했던 요 결과값이 서로 얼만큼 유사한지 혹은 유사하지 않은지를 확인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값의 분포가 넓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맥파만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한의사의 행위를 미믹하라는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잘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84점, 굳이 점수라고 치자면요. 75점, 요럴 때도 있고, 정말 아무 그 한의사를 미믹하지 못하는 29점, 굉장히 낮은 점수죠. 자식분이 29점 받아오면 굉장히 화가 나지. 이 AI는 제 자식인데 얘가 29점밖에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왜 나는 맥파가 여기 뭐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의사들도 그 짚을 때마다 조금 위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정할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어떤 유력 한열허실이라는 변증보다는 맥파 자체에 대한 상이라고 하는 맥상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조금 더 잘 구분하는 것 같다. 그 정도의 결과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명의 건강인 데이터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한 번은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00명의 펑셔널 디스펙션 환자들을 모시고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비슷한 연구를 해서 비슷한 분석을 한 건데요. 이때에는 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의사분한테 한열, 허실, 부침, 지삭 이거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결과값이 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한열과 허실 변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인공지능한테 한의사가 하는 걸 똑같이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혹은 설문지가 분석한 그 한열 변증을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AI가 한 요 정도 68점, 60점, 65점, 75점 요 정도의 점수로 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사실 맥파랑 뇌 신호를 합쳐서 분석을 하는 거라서 이 데이터들에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에서도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합치는 분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연구는 뇌 연구를 한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박희준 교수님과 함께 굉장히 재밌는 그 BRL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한테서 연구를 했던 건데 아토피 환자한테서도 한약이 아니라 우리가 침을 놔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침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침 치료에 반응을 많이 하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떨 때는 왜 안 낫지? 내가 뭐 경혈 선정을 잘못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금 반응이 적으신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게 연구 질문이었거든요.
똑같은 아토피 환자인데 왜 누구는 잘 낫고 누구는 잘 낫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뇌와 장에서 힌트를 좀 얻으려고 했었고요. 제가 뇌 연구하는 파트에 서 진행을 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토피 환자 피부병인데 브레인도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로닉 이치거든요. 가려움을 몇십 년, 길면 정말 몇십 년 이렇게 느끼다 보면 브레인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브레인 시그널만 가지고 이거 똑같이 또 AI 그 LSTM이라는 RNN 그 기법을 이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뇌 신호만 가지고 이 뇌가 아토피 환자일 것 같아, 건강일 것 같아, 네가 한번 맞춰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브레인의 영역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좀 가려운 거, 긁는 거, 이런 그런 움직임, 그런 크레이빙 이런 거랑 관련된 거, 그리고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영역들, 처리하는 영역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의 어큐러시를 보이는 영역들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릴 때 항상 제가 질문을 막기 위해서 하는 말이 멘트가 있는데요. 그냥 아토피 환자 피부 보고 피부과 진료 가면 진단할 수 있는데 왜 비싼 뇌 영상을 찍어야 하냐.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뇌 영상 기법은 점점 더 싸질 거고, 점점 더 포터블, 웨어러블 해질 거고,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안경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토피 이미 진단받고 나서는 이 기술이 필요가 없겠지만, 소아인데 혹시 나중에 성인의 아토피가 발현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리 좀 식단을 관리를 한다든지 뭐 어떤 환경 관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로도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 뭐 치매 걸린 노인분인데 피부가 지금 그분은 가려운데 내가 가렵다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애기, 소아, 뭐 그러고서 난 가려운 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뇌영상 기법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봤던, 이 사람이 지금 침 맞기 전에 뇌 활성도인데 너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침 치료에 많이 나을 사람인지 많이 낫지 않고 그냥 조금만 반응할 사람인지 너 구분할 수 있겠니?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이게 한 90점, 89점 이런 점수를 보이는 뇌 영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한테 한의사가 침을 놓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왜인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연구에서는 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딱 이게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침 치료가 별로 반응할 것 같지 않아. 혹은 뭐 내가 많이 쓰는 어떤 처방이 있다면 그 처방이 별로 작용할 것 같지 않아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이 맞춤의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데이터와 AI의 도움을 좀 받으면 정말로 더 정교한 맞춤의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주저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시도하고 있는 생체 신호 취득, 생체 신호 분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애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지금 챗GPT를 쓰는 한의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환자 왔을 때 야 이거 양방명이 뭐야 막 뭐 그런 거 물어봐서 환자랑 대화도 하고 차팅할 때도 좀 AI를 쓰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정말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한열, 허실 혹은 맥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를 정말 데이터를 기반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진료 보조 시스템이 나와준다면 한의사분들이 진료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진료 데이터를 우리가 또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연구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걸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또 많은 분들의 코멘트와 어떤 콜라보를 오늘 좀 기대하며 이런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과 코멘트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